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의혹 허위 제보 파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인사청문회와 추경 등으로 대치 중인 여야 관계에도 여파가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사건이 일파만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놓고 내분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제보 공개 당시 화면 잠시 먼저 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 개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와 함께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을 다녔던 한 동료는 지난 2006년 12월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응시 과정에 대해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주장과 녹취 증언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석고대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자체 조사를 우선 실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국민의당 부단장의 이야기에 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당 상임 수석 부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부총장님,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 국기문란사범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해달라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석고대죄하라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대선 때 상대 후보의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정당이 대선이 끝나서 스스로 자기 후보의 어떤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의당이 이제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늦게나마 뒤늦게나마 이런 진실을 밝게 다행이다라고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격앙돼 있죠. 제대로 응급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을 압박해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차에 말하자면 울고 싶은데 딱 뺨 때려진 격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거리를 잡은 거고 이후에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국민의당을 좀 몰아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당사자인 이유미 씨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도 뭐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좀 강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원님? 뭐 그것은 어차피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후관계 맥락적인 것을 모두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번 사태는 상당히 저는 위중한 사태라고 봅니다. 뭐 과거의 병역 비리라든가 대선 후보가 나타날 때마다 자식 그리고 그 측근들 비리를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마타도 흑색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치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정치, 세계 모든 정치가 상대를 거꾸로 틀어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승부세계의 어떤 냉정함이 배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여기는 상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에 또는 선거 캠프, 선거 본부에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후보는 애가 숨겨놓은 애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팩트를 놓고 가져오면 그것을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선거 본부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정도의 아주 위대한 아주 큰 것은 당사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그런 지금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선거 대책위원장까지 보고가 했을지 안 했을지 또는 후보까지
보고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예.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만 알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과거 대선에 보면 말이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상대 후보의 아들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 자당의 후보 윗선이 모르게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윗선, 특히 후보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당사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미 네, 같은 당원.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 이제 열성 팬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캠프에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캠프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위에 그 더 윗선 중간 윗선에 관련된 걸로 알려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 네.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가 영입했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혹시 예. 알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국민의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을 즉각 거론했는데 이상돈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문제 인물도 예. 그 지진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극렬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응당 정치적 책임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공식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정치적 타격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확전이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 후보가 어떤 형태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분명히 뭔가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계속적으로 비화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사실 여부와는 달리 일단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할지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돈 의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준석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후보가 영입한 인사고 2011년이죠. 친환경 그린 디자인 전문 기업 에코준 컴퍼니를 설립해서 대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 안철수 의원의 멘트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천하의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변화가 꿈꾸는 소설 이노베이터 이러면서 회사 전 직원이 기부와 나누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격찬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금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추가로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책임론, 앞으로의 정치적 타격 등등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원장님, 전반적으로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타격은 뭐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본인이 영입을 했고 또 그것도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정치인들은 큰 정치를 했던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내 탓이요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저는 안철수 전 후보, 전 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국민들한테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앞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관장이 됐기 때문에 예. 선대위원장이 알지는 모르지만 뭐 후보한테는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서 뭐 전혀 몰랐다. 네. 저는 후자 쪽으로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해 총선 직후에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의 입장이 좀 재밌습니다.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하면서도 그 자체가 문전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가리는 건 아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우리 당원에 의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네. 그 문준영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으로 가서 국민 의혹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먼저 발표를 해서 꼬리를 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작 사건이 특혜 의혹 사건을 완전히 해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철저히 진실이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신임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증거 조작 수사, 특혜 채용 의혹 같이 하자 이런 게 지금 국민의당의 일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상당히 지금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지금 국민의당은 스스로 이게 국기문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젊은 사회 초년병생의 끔찍한 발상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많은 잘못을 뉘우치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은 의혹 문제는 또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른바 이제 이렇게 쌍끌이 어떤 특검을 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요 일종의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도 잘못했지만 저쪽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조사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이제 측면 돌파라 그래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양쪽의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과거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네. 묻지마 허위 폭로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런 문제 별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동시 다발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민심에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사실 봅니다.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으로서는 절차적 운명의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8단, 9단 이 정도. 현존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중에서는 저는 가장 정치력이 앞서는 뛰어난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 돌파가 아니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대로 최대한 처벌을 하라고 김동철 대표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의 원인을 제공한 문준영 씨 취업 비리와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까서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처벌하면 잘못된 건 분명히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처벌하고 그러면 이 비리가 있으면 이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은 받지 않을 것이고 이것의 처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잘못이나 내가 가진 어떤 마이너스적인 약점은 감추고 그리고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방한테 내 장점을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정치 어떤 논리 아니 권력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어떤 연대 또 통합 이런 계기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 외부에 알려진 이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적 여론조사가 보면은 5% 안팎을 밑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 당원이나 핵심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입당하는 문제, 탈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민의당의 어떤 안방이나 다름없는 호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당의 안방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북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거의 90%로 혹은 99%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를 받고 있고 민심도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째, 기둥째, 안방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지금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판에 지금 이런 악재가 또 하나 터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은 역시 총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1차 예비선거고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총선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해서 정권이 안착이 되고 앞으로 개혁 성과를 내냐 못 내냐, 정권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냐 아니면 실패의 가도로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합당에 손을 내밀 것이냐 아니면 독자 생존을 해서 네. 나중에 지방선거 때 일단은 5대5로 나누고 그다음에 총선 때 국민의당이 과거의 열린우리당 경험처럼 그렇게 갈 것인가. 아직은 국민의당은 합당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좀 더 이제, 예. 조사가 좀 진행돼 봐야 된다.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의 생각이 없는 게 지도부의 생각인데요. 중간이나 하부에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밑바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국민의당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앉아서 죽느니 뭔가 탈출구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 일찌감치 지금 우리가 입당을 해야 지방선거에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 지방선거 때 만약 우리가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면 총선 때문에 미래가 없다. 이런 불안감, 공포감들이 상당히 멀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총장님은 이제 현실 정치를 지금 현재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네. 수없이 지금 각 지역구마다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합당하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서 나중에 합당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일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는 오히려 합당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전망하고 분석하시는 건데 윗바닥에 이제 소리가 그런 그렇게 정서는 들려오고 내가 있고 실제로 알겠습니다. 기류가 사실 그렇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과연 이번 사건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과 또 진로가 좀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참 정치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집권 민주당 전국 주도권을 다시 한번 쥘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은 모양새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 상황을 감안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는 내일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추경 표류라는 불명예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추경 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유한국당만 빠진 추경 열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대여 공세, 국민의당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전국 운영에 힘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서로 여야 간에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 합의 타결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상화로 보질 않고 이시 봉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이해관계에 일치했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지 추경을 해야 되지 정부 법안, 조직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장애물이 남아있는 터에 야 3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새 3당 이후에 10% 미만입니다. 지지도가. 이 위기 속에 거기다가 이제 자꾸 지금 발목 잡기로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위기의식 발로 속에 일시적인 정상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모인 이후부터 어떤 논의를 주고받느냐, 어떤 접점을 찾고 그야말로 수없이 얘기했던 협치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이제부터 국회가 정상화 되느냐 이제 첫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이 아무래도 불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서로의 주장만 하지 말고 뭐 협치라고 말은 뭐 다 협치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협치의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뜻대로 와라. 야당 같으면
야당이 원하는 사람 다 낙마시켜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뭐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추경도 있고 정부 조직법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한국당한테 제가 이제 좀 이제 충고를 드린다면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고 과거에 한나라 정권도 지금 10년에 걸쳐서 2번에 걸친 정권을 담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이 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림 이것은 뭐냐면 정부조직법인데 이 정부조직법만큼은 상임위를 열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것에 대한 협조를 해줄 필요는 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어쨌건 지금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문재인 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고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송구질문에서 결코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정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은 시켜야 된다. 출발인 정부조직법 이것은 네. 일단은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불씨 참 앞으로 어떻게 타오를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역시 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부총장님, 예. 역시 비법조인 출신인데 어떤 예.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지만요. 지금 새로 임명된 박상기 후보자를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고시 출신의 이제 로스쿨 출신, 교수 출신이고 거기다가 그 동안에 상당히 경실련에도 예, 또 몸을 경실련이라든지 어떤 현장을 겪으면서 현장 경험 풍부하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첫 일성으로도 검찰에서 개혁을 하는 것을 시대적 과명으로 알겠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검찰 개혁, 네. 그다음에 검경의 어떤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사화, 예. 평소에 주장해왔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철학 을 그대로 이행할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참 저희들이 궁금한 그동안에 안경환 후보가 이제 낙마했기 때문에 네. 박상기 후보자만큼은 새롭게 지명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최소화해야 대통령의 어떤 국정의 동력도 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번에 주목됩니다. 또 검증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박상기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고 2배, 3배로 타격을 받을 그러겠죠. 수가 어떻게 있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난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할 때도 오늘과 같은 이런 화려한 모습을 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검증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또 불거질지 5대 뭐 불가에 또 걸리는 것이 나올지 그것은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이제 사실은 재수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재수하는 에 대해서는 재수하면 일단은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고 일단은 검증이라는 것은 네. 언론에서 이미 다 지금 검증 작업이 벌써 한 50%는 지금 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자분들의 그런 예리한 그런 칼날에 뭐 숨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52년생이고 전남 무안 출신인데 사실은 총리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포스트가 호남 일색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예. 대탕평이라는 그런 취지에는 상당히 어긋나지 않을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호남 분들이 상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호남을 챙기지 않고 다른 데를 많이 챙기냐. 그래서 이런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예, 총리라든가 예. 이런 부분은 오히려 뭐 제3지역 이렇게 해서 탕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중요하지만 예.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없어서 이렇게 임명한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은 뭐 비호남권에서 나온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오늘부터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인데요. 오늘 자꾸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이제 음주운전 또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은 뭐 당시에 음주로 측정은 받았지만은 뭐 그걸 도주하거나 인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만만하게 임명을 했던 세 사람요,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말이죠, 고용 네. 부분에 대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세 후보에 대해서 한꺼번에 부적격이다라고 했던 경우는 참 드문데 아마 그러고 보면 과거 예를 보면은
이렇게 세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면 대개 그중 한 후보를 상당히 타깃으로 삼는 수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송영무 국방장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 계속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의혹들이 지금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가 지금 방금 말씀 오늘 또 그런 음주운전 전략까지 나와서 아마 야3당이 가장 공격의 비중을 가장 많이 주고 지금 주요 타깃이 이 송영무 후보자가 아니겠느냐. 과연 안경환 후보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그런 우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권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만약 이 사람 부적격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거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은 안 했지만 지금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해명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청문회 하루 동안에 국민도 납득하고 야당도 납득할 만큼 속 시원하게 과연 해명을 할지 그러기에 너무나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참 걱정되는 부분이죠. 우리 부총리님께서 뭐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이라면 정의당이 이거에 대해서 가세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 그것은 정의당이 여기에 가세한 것은 음주운전이 나오기 전인데 물론 음주운전이 91년 3월에 중령 때 대령 진급을 앞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이면 만취 상태였다고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또 헌병대장이 뭐 당시 회사 동기였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그 기록을 파쇄했다는 뭐 보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많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 또 자기 검증에서 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정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 청와대를 속였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청문회의 기회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일 출국을 해서 이제 외교 무대 첫 데뷔전을 갔는데요, 부총장님. 어떤 부분 한미 외교, 한미 관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 프런트 대통령은요,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내걸고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여야 미국의 의원 18명이 또 이제 트럼프에게 편지를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사드 배치라는 말이죠. 한미 군사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또 서한을 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에 가는 첫날부터 대통령과 백악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미국 국익 우선을 내세워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임기 동안에 지금 32번의 어떤 정상회담을 겪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이 부분을 흔들리지 않고 사전에 준비한 치밀한 그런 준비와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거기에 말이 기싸움을 하거나 말이죠. 같이 또 그 기류, 압박의 기류에 말려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너무나 우리 한미 동맹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강론적인 뭔가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너무 깊게들 하지 않고 기대를 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미, 우애, 혈맹 이걸 우리가 재확인한 그런 총론적인 큰 소득을 오는데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저는 현명한 저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시고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을. 그렇기 때문에 그 반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그런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사드 배치를 연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틀림없이 이 질문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북한의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경체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핵심적인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미국 조합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적인 모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제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예. 사드 배치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어떤 알겠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을 첫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신뢰관계, 우호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